지난해 부산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사건 이후 다시 한번 학생과 교직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후 부산교육청은 재발 방지와 교사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유명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향후 대책 짚어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법무법인 예주 안상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또다시 교사와 학생 간의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네,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교사 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고 하고요. 수사 결과 학생들 모두 범죄를 자백하고 이제 수사 중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이 대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부산교육청은 해당 매뉴얼대로 지역교권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교권위원회는 교원이 피해 사실이 있으면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지역교권사회에서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 조치,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시간 20시간, 그리고 학생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고요.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보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조금 아쉬운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사건 내용이 파악이 됐을까요? 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학교 측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하고요. 네. 현재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포렌식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 학생 휴대전화의 촬영물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학생의 휴대폰에서 지금 약 불법 촬영한 사진이 300여 장 넘게 지금 발견됐다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이 가해 학생들이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수능을 치루었다는 점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강제 전학 조치가 의미가 있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이런 조치 외에 강제 전학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처분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해당 교육청에서 피해 교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지역교권위원회에서는 사실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벌보다는 피해 교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제할 거에 대한 방점을 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처분이 뭐 학생에 대해서 봉사 명령을 내린다든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이제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든지, 네. 가장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퇴학 처분 이전인 강제 전학을 한 건데, 결국은 퇴학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네. 학생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입시까지 마무리되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까지 지금 합격을 했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는 뭐 강제 전학 해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퇴학이 아닌 강제 전학이고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대학생이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청의 조치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그런 뭐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아마 그 지역교권위원회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강제 전학이라는 걸 처분을 내렸던 것 같은데, 그 처분에 대해서 뭐 잘 됐다 못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당
대학교의 교내 학칙에 네. 대학 그 학교 합격 이전에 어떤 이제 형사처벌이나 형사 관련된 수사를 받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는 교내 학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또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교권위원회의 강제 천학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가해 학생들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만 19세이다 보니까요. 촉법 소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형사 조사가 계속됐을 때 진행이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고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이 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이 규정은 최근 휴대폰에 보면 카메라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카메라 뭐 이제 조그마한 카메라 다양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휴대폰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신체 등이 촬영되는 것을 보호할 그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지금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법원 양형조사위원회의 공고 사안에 따르면은 해당 양형에 따라서 8월에서 최장 2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서 교육청의 강제 전학 처분은 무의미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불이익도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그 특례법 제14조 1항에서 이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해당 사안으로 돌아왔을 때 가해 학생이 3명이었고 그리고 피해 교원이 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그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이 300여 장이 넘는다라고 할 때 이 가해 학생들은 상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 3명 중에 조금 범죄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 형사재판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런 사회적 편견이 하나 있다면 학교 폭력 그리고 교사를 상대로 하는 범죄 등 좀 불량한 청소년 그리고 취약가정 학생을 특정하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경찰 조사를 좀 봤는데 보니까 가해 학생 중에 그 대부분이 좀 학교에서는 심성도 바르고 네. 모범 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범죄라는 게 가해자가 꼭 좀 불량한 학생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 보호 가정 대상의 학생들만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도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원들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집안에 자란 학생이든지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좀 저희가 사회적 인식을 새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해 부산시 교육계가 딥페이크 범죄로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작년에 제가 방송에 촬영해서 딥페이크 범죄를
그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뭐 딥페이크 범죄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2023년에 있었던 서울대 N번방 사건, 그리고 인하대 사건, 그리고 부산에서도 발생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딥페이크 범죄는 사실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거든요. 사실 발생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계속 배포 확산되면서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데, 사건 발생한 이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네. 재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제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선도하겠다라고 했지만, 불과 이제 사실 1년도 채 되지 않은 몇 개월 만에 이런 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생겨서 저 역시 현재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 실효성이 있나라는 의문은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교육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변호사라는 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이 범죄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에 대해서 성적 만족감 같은 걸 얻는다는 건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게 피해를 야기하고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교육이 사실 잘 이루어지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성인지 감수성을 이렇게 심어서 범죄가 일으켜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조금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하냐면은,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성범죄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 학생들의 인지 능력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학생들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교육이 일반적인 그냥 동화 같은 내용이 아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형사처벌을 비롯해서 장래에도 계속해서 범죄자라는 수식이 따르고,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전자팔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범죄자 신상 등록도 돼서 계속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미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잠시 이런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더 나에게 이득이겠다라는 그런 좀 구체적인 교육을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육청에서 진행한 이런 포괄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앞으로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평생 가고 네. 이 범죄를 왜 저지르면 안 되는지를 더 머리에 좀 각인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과 또 관련해서 추후에도 이번 사건처럼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교육청의 처분이 강제 전학이란 처분이 무의미할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학생의 성범죄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런 이제 성범죄 관련된 거는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이제 고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좀 교육을 진행하고 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감수성이 제대로 이렇게 고착이 되면은 커 나감에 따라서도 어릴 때 이제 정립한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네.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년 그리고 나이에 맞는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와 사회에서의 이런 교육의 역할도 크지만 가정 내에서도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이라 한다면 보호자의 가정 교육을 말할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인데, 아빠인데, 저희 둘째가 좀 재롱을 많이 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둘째 보고, 저 아저씨 뽀뽀해드려, 저 아주머니 뽀뽀해드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한 번 와이프가 저한테 혼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둘째한테 그 가르치면 둘째가 자기도 모르게 남한테 그냥 뽀뽀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계속 뽀뽀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정 내에서 교육을 할 때도 어리지만 나의 그 자녀들에게 네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 상대방한테는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네. 상대방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에 가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한테 단순하게 터치하거나 어떤 뭐 신체를 만지는 행동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 학생이 그 애들이 애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그 가정 내에서 처음부터 조금 하면은 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가정에서도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교사 보호에도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사실 지난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때도 피해 교사가 복직을 신청을 했을 때 인근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한다는 이 시스템상 절차적 문제도 있었고, 당시에는 교육청이 이례적으로 관외로 학교로 갈 수 있게 허용을 해줬지만 이후에 이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다행히 이제 그 예전에는 저희가 아동 그 학생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것만 강구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가해 학생들로 인한 그 피해 교원의 인권 신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회적 인식을 좀 신장을 시킨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교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미로 신설이 됐기도 했고 지금 피해 교원이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해 학생과 그 피해 교원은 분리 조치를 하게 일단은 해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속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이 피해 교원의 경우에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이제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심리 치료 비용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볼 때도 지역교권위원회 관련된 교원지 향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피해 교원뿐만이 아니고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그 동료 교원들이 만약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뭐 학교 내 분위기라든지 학교장의 어떤 뭐 그런 분위기라든지 사실 어떻게 학교장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이 사회에 공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많을 거 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서도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이제 교원들도 시시하거나 방관하거나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조건 신고하게끔 의무로 이렇게 부과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피해 교원을 위해서 적절한 방안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다만 또 이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피해 교원에 대한 인권 신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피해 교원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시하거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 신고를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좀 처리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사실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더 이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교권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범법 행위, 특히 성범죄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 또 법의 잣대가 어느 선까지 조정돼야 할지 나날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수습이 아닌 예방임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교육청과 행정의 현실적 대처 방안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